매일매일이 좋을 순 없어. 그런데 잘 찾아보면 매일매일 좋은 일은 있어. 오늘도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법증이 김일중입니다. 삶은 실수투성이야. 우리는 늘 실수를 하지. 실수했다고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일타 강사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난 네가 믿는 것보다 보기보다 강하고 보기보다 용감하고 보기보다 똑똑해. 법등의 유지안입니다. 항상 너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해. 양심이 가는 대로 기사 쓰고 있는 배석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애니메이션 속의 대사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곰돌이푸의 명대사. 그럼요. 예, 매일매일 좋을 순 없지만 찾아보면 또 좋은 날이 있을 거다는데 그렇죠. 저랑 똑같이 유재환 씨도 곰돌이푸의 대사였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어떤 영화 같은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쪽은 저도 이제 모험 가득한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 인디아나 거기서 존스. 뭐 온갖 상상력을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애니메이션은.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추리 이런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명탐정 시리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진실은 단 하나. 예, 명탐정 코난. 코난. 또 그것도 있었는데. 그 미래소년 코난인가? 미래소년 코난 그것도 있었죠. 엄청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코난이 누군지 물어봤을 때 미래소년 코난이 나오면 네. 또 옛날 사람이고. 네, 그럼 저는 명탐정 쪽이네요. 그렇죠. 바꿨어. 맞아요. 예, 근데 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이라고 일요일 네,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스크루지 맥덕. 눈이 그냥 터지죠. 예, 그때는 진짜 뭐 OTT가 있긴 했어. 뭐랬어 네. 그냥 그 TV에서 해주는. 맞습니다. 전 요새 예전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다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도 많고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요. 한 번쯤 우리 어린 시절에 봤던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저 강력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이제 없는 옛날 만화 영화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뭐 달려라 하니도 있고 아기 공룡 둘리도 있고 떠돌이 까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영화 리뷰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서 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영상을 어쨌든 짜깁기 해서 만든 건데 저작권에 안 걸리나?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작권법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는 50년, 그리고 저작권법이 생긴 이유는 70년 동안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거 우리 사실 요즘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영화 리뷰 영상 정말 많잖아요. 네. 엄청 많죠. 드라마, 영화 저도 다 거의 뭐 그걸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사실 제작사 측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고 정식으로 홍보를 위해서 저작권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진 영상들이 이제 대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허락 없이 이렇게 만들다가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경우에도요. 일단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그 허락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내가 다시 이거를 재가공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관람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허락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함부로 영상을 만드시면 안 되고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편의하는 것 같아갖고 나도 그냥 짜깁기 해서 올렸다가 이거 괜히 또 손해보고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들의 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새법률 완전 정보. 자, 배 기자,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법률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몇 주 전에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그 유령아동, 그 기억하시죠? 네. 절대 못 잊겠습니다. 유령아동이라는 것이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번호가 발급되지 않고 뭐 임시 신생아 번호 정도 주어졌던 아동을 일컫습니다. 그 정부가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해서 2,123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이고 사망은 249명. 수사 중인 그 명수는 814명 정도 나옵니다. 그 의료기관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역사 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이를테면은 아이가 뭐 베이비박스나 그런 데까지 이렇게 넘어간 애들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게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0명이 넘는 아이들인데 제발 건강하게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시작부터 좀 묵직한 얘기를 꺼낸 걸 보니까 이번 새 법률 아이들과 관련된 법안인가요? 네. 원래 우리 형법에는 영아 살해 유기죄를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이랑 분리해서 두고 있었고요. 영아 살인 유기죄를 일반 살인이나 일반 유기죄보다는 좀 형을 감경해 주는 식으로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살인 유기죄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량이 보다 좀 강화되는 측면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살인이면 살인이고 유기면 유기지 이게 왜 영아 살해죄, 영아 유기죄 이렇게 따로 뒀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둘이 왜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1953년이라는 그 시대상을 좀 보면은요, 그 당시 전쟁 직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극도의 곤궁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좀 문제가 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상에 따라서 뭔가 그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유기한 경우라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일반적인 살해나 유기보다 형을 좀 감경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유령 아동 사건들이 또 불거지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뭐 경감 사유가 있었던 만큼 좀 처벌도 약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최근 10년간 영아 살해 사건이 34건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4건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었고요. 영아 살해죄 규정 자체는 징역 10년 이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감경되고 되게 낮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다는 건 뭐 어떤 이유라도 아이들을 살해하거나 버리는 행위,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형량이 좀 어느 정도로 좀 강화되고 있습니까? 그 영아 살해죄는 그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살해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고요. 존속 살인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아 살인죄가 일반 살인죄로 흡수 통합되면서 없어졌다는 것은 형량이 이렇게 강화된 것입니다. 유기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고요. 원래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했는데요.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지게 됐고요. 존속 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대 사형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사형이라는 것이 이제 형벌로서 형법에 남아 있습니다. 사형이란 형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게 1997년 12월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연달아 이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전히 사형은 문제가 있다는 측과 이런 잔혹 범죄를 어떤 예방하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면 산년제가 존치돼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도 힘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일전에도 보호 출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논의 중인 건가요? 아동 유기 같은 경우에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자면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부모가 사라져 버린다면은 일종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음성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려 한다거나 하는 게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논의가 정말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한국 출산율 0.78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계속 논의를 계속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출산율 맨날 뭐 걱정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출산을 해야 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는 법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맞아요. 출산율 숫자만 올리는 거는 싫어요. 맞습니다. 출산율 환경을 올리는 건 좋아요. 좋아요. 예,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줬습니다, 재환 씨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고민을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의 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자 모셔보도록 하죠. 로봇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부품 국산율이 한 44% 정도밖에 안 되고 50% 이상이다 국산 부품 비율이. 전문 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분들이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인데 아프면은 질병 치료비, 뭐 중성화 수술비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는. 신도시는 주민들,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부족하고 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비 보조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공감한다. 인천 연수구 의뢰 구원 투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입니다. 실제 별명이 구원 투수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있죠. 특별한 이유가.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간 공공기관인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갔어요. 네. 예. 그때 교통안전공단이 조직이 뭐 인사 비리 이런 게 좀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관을 막 해체해야 된다. 오. 또 각 그 언론 사설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때 제가 거길 갔거든요. 위기의 시절에 딱 위기. 가셔서. 그때 거길 가서 과감하게 좀 수술할 건 수술하고 혁신할 건 혁신하고 문화를 바꿨죠. 이사장 임기가 3년인데 네. 3년 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고 그 다음에 잠시 한 1년 백수를 하다가 예. 인천공항이 또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때 2015년 말인가요? 네. 그때 말하자면은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이 수화물이 막 땅에 말하자면 떨어지고 비행기가 못 싣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관문 인천공항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제 미립국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그때 또 제가 이제 인천공항 사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안 하고 비상 경영 선포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거의 살다시피 비상 경영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분들이나 각계분들이 어려운 기관에 가서 살려놓는다 해가지고 딱 들어맞는 별명이네요. 딱 맞네요. 예, 정말 경력이, 이력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네이버에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구원투수 오늘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후에는 어떤 분야의 좀 구원투수가 되셨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구원투수 이제 제가 공항 사장할 때 제 책상 위에 앉으면은 바로 건너편이 송도국제도시가 보였어요. 송도국제도시가
새로 말하자면 발전하는 신도시고 국제도시거든요.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뭐 GTX, 철도, 도로,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그 제조업, 학교 문제 이런 거 해결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있던 숙제들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사실 국회는 혼자 일하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투수로 종횡무진 활동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쫙 이끌고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또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4월 15일 당선되고 5월 말에 임기가 시작해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국회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잘못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예.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국토부에 있든 인천광 사장을 하든 할 때는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만 CEO로서 결정을 하면 그게 집행이 되고 네. 집행이 되면 성과가 바로 그렇죠. 몇 달 있으면 나타나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게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걸 또 뭐 합의를 해야 되고 1년, 2년 뒤에 그것도 그 과정이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국가의 현안들 또 입법이 필요한 것들 그건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고 결론을 내야 되니까 당연한 과정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또 보람도 느끼고.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3년을 굉장히 바쁘게 또 발빠르게 적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곳에 찾아가서 구원투수를 정말 하고 있는 의원님이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일영 의원의 다 함께 행복 입법.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안은요, 로봇 산업 한 번 더 레벨업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로봇을 만나는 것이 특이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뭐 서빙 로봇도 있고요,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셰프 로봇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원 씨? 예, 그렇죠. 네. 음식 배송해주는 로봇도 있고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주문을 하면은 뭐 로봇이 벤치나 놀이터로 이렇게 배송도 한다고 하던데 이런 아파트가 설마 있을까? 있으면 진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네. 요새는 반려 로봇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뭔가 행동을 닮은 그렇게 해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반려 로봇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로봇이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순찰 로봇도 있다고 하니까요. 순찰 로봇도 있고. 근데 밤에 뭐 주치자나 뭐 범죄자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해가지고 신고하고 뭐 그렇군요. 뭐 세상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원님은 어떤 로봇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로봇 저는 많은 로봇을 정말 좋아해요. 네, 네. 인천광 사장할 때가 2017년도 경일 거예요. 5, 6년 전에. 그때 공항에 처음으로 그 에어스타라는 로봇을 제가 공항에 갖다 놔. 그렇죠. 네. 안내 로봇.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로봇이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만들어주는 로봇 등등. 그래서 에어스타 로봇을 공항에 매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실행하고 하는 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는 CES라고 있는데 첨단 전자제품들 전시회인데 그 로봇이 이제 갔죠. 그래서 인기를 끌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로봇이 지금 벌써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가까이서 인간과 똑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어떻게 잘 만들고 또 이제 로봇도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로봇이 경쟁력을 갖고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의원님 저 에어스타 저도 공항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에어스타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그렇죠. 너무 사진도 신기하다고 찍어줘요. 사진도 찍고 맞아요.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 결국 로봇 산업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원님. 그렇죠. 저는 미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또 그 신성장 산업,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이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음에 이제 걱정은 그 부품의 국산화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로봇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부품 국산화율이 한 44%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어떤 구동 장치라든지 중요한 데는 사실은 뭐 20% 안팎밖에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그 로봇의 밀도인데요. 네. 노동자 1만 명당 밀도는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많이 또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하고 있지만 국산화 부품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요즘 이제 세상에 희소금속률을 비롯해가지고 모두 이제 그런 자원을 자국 중심으로 보호 무역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독일, 미국 같은 데서 부품을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것을 제한을 받게 된다면 우리 로봇 생산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국산화율이 좀 낮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체 거의 98%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스타트업도 많고.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R&D 하는데 자금 면에서나 그런 데 차질이 있을 거고요. 지원 면에서 좀 예. 그리고 현재 그 로봇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는 게 매출액은 5억 원 이상인데 그 매출 중에 50% 이상을 로봇 매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말고 일종의 대기업, 중견기업 이런 경우는 이미 매출액이 큰데 로봇을 해봐야 기존 매출액의 뭐 10분의 1, 그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는 지정이 되기 어렵죠. 중견이나 대기업들은.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완제품의 국산 부품 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다, 국산 부품 비율이. 그러면 그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더 국산 부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정말 다른 나라는 로봇 산업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배 기자님? 네. 전통적으로 일본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좀 강국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군사 분야나 이런 데서 특화된 영역들에서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로봇 관련 시장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도 자기들 육성할 8대 산업 중에 하나로 포함을 해서 계속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역에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서서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 법안을 좀 내셨는데 로봇의 날? 네. 예, 요것도 좀 만들자. 2월 26일 날로 네. 로봇의 날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2월 26일이요? 예, 예. 그게 2008년 2월 26일 날 현재 지능형 로봇 법이 그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기념하고 예, 있다. 그래서 2월 26일 날로 기념을 하는데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좀 발전시켜야 됩니다. 마침 이제 우리 국회에서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도 저처럼 로봇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국회의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국회 차원에서도 내년 2월 26일 날도 많은 로봇이 우리 국회 앞마당 잔디광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이거에 더해서 그날이 꼭 빨간 날이 됐으면 꼭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네요. 공휴일 지정까지. 예. 참 좋겠네요, 그냥. 근데 공휴일인데 이제 로봇만 쉬는 날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재환 씨는 일 해야죠. 아, 그러네요. 그렇네요. 로봇의 날인데 인간이 왜 쉽니까? 그러네요. 예. 네, 로봇의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확실히 이게 로봇 산업의 지원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 좀 어떤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전쟁에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습니다. 쓰이고. 그 드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리고 밀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로봇만큼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또 AI가 첨부되고 지능형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도 시키고 발전도 시키고 로봇과 같이 사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네. 비록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마음 먹으면 또 K-팝처럼 네. K-컬처처럼 네. 그렇죠. 예, 또 해낼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일영 의원님의 다함께 행복 입법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동물병원이 필요해. 수의사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공익동물병원이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법안의 취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나라지만 한 1,300만 가구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어요. 이 자리에도 저도 예. 그렇고 재환 씨도 그렇죠. 그렇고 그 제 지역에도 저희 집 앞에도 모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산책을 꼭 예, 시키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약계층 분들이 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정신적으로까 이런 측면에서도 외로움을 또 느끼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으니까 사랑을 주고받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질 더 수 교감이 있고. 이루어지고 더 이렇게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같이 있는 그 반려동물 강아지가 아픈데 돈이 없어가지고 쉬운 얘기로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근데 공익병원은 말하자면은 일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시 같은 데도 일부 하고 그러는데 우리 취약계층에서 그때 이제 찾아가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고. 치료비 얘기 나왔었는데 재환 씨는 지금 무려 또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5마리 정도 기르고 있는데요. 예. 정말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가 진짜로 맞는 말이고. 건강하면 너무나 좀 그렇죠. 다행인데 네. 조금 불편하거나 그럼요. 저희는 또 이제 강아지가 푸들인데 네. 슬개골이 약한 견종으로 또 유명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거기가 한번 맞아요. 빠지거나 수술하려면 또 몇백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렇죠. 뭐 이런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확실히. 맞아요. 실제로 한 기관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한 가구 수를 조사를 했더니 전체의 7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평균 한 78만 원 정도 썼다고 하고 엑스레이나 CT 촬영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취약계층일수록 정말 반려동물의 치료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대체적으로 취약계층이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그 지원 대상자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병 치료비, 뭐 중성화 수술비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지자체별로 이제 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 재정에 또 한계도 있다고 또 그러고 하는데 아예 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 분들이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리고 그러다면 또 반려동물 강아지들도 더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 이게 서울시에서는 진행 중인 것이 전액 지원인가요? 전액 지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 서울시는 지원 항목이 이제 기초 건강검진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 등에 대해서는 필수 진료로 이제 보고 있고 이제 뭐 중성화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선택 진료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진료의 경우에는 1회당 진찰료 5,000원 그리고 뭐 최대 1만 원, 선택 진료는 2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이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법안, 취약계층에게 동물병원 진료비가 뭐 지원이 된다면 반려동물은 건강에 있어서 좋고 또 그걸 바라보고 함께 식구처럼 사는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좀 교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정일영 의원님의 다 함께 행복 입법 세 번째 법안은요. 장거리 통학전쟁 걱정 뚝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예전에 등교하면서의 추억은 하나씩 있잖아요.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철길이 많은지 지금은 철길을 찾을 수 없는데 철길이 많았어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뭐 풀도 따먹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철길도 저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그 친구들이랑 손잡고 등하교 하면서 간식 하나 사 먹으면서 오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걸어오는 경우가 저학년은 잘 없고 부모님이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길도 많이들. 험하고 멀리 다니고 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맞죠. 근데 확실히 요즘 장거리 통학 때문에 전쟁을 겪는 곳이 있다.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제가 이 분야에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네. 전국에 보면은 이제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뭐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있고 원도심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신도시는 주민들, 학생들이 많고 학교가 부족하고 원도심은 학교는 많은데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드니까 교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한 21만 명 정도 되는데 국제도시만 젊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사 오세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근데 학교가 부족한 거예요. 학교가 부족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원도심으로 학생들이 가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당국에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감님이나 질문을 하고 하면은 원도심에 학교가 많이 남는다, 교실이 남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틀린 이야기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쉬운 얘기로 그겁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지어드리고 학교가 남으면은 남는 곳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거기를 평생학습관, 나이 드신 주민분들을 위한 문화, 복지관, 체육활동,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산은 있더라고요. 교육부에 네. 또 저 지방에 있는 그 교육청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40분, 50분 걸리는 학교로 가라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는 겁니다. 예, 예. 뭐 현행법에서는 그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통학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네, 어떻게 초등학교 돼요? 같은 경우는 한 1.5km를 1.5km 가능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비교적 집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네. 어리고, 근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에 대한 그 법안도 내고 한 게 그런 취지입니다. 핵심 내용을 짚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핵심 내용이 이제 그거죠. 많이 짜는 게 이제 낭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만큼 수요 공급을 따해서 짓고, 근데 학교를 짓는데 보통 3, 4년은 걸리거든요. 네. 이제 땅도 마련하고 마련된 땅에 설계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그 시간 걸리는 동안에도 멀리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런데 멀리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가는 그 불평과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첫째 떠오르는 것이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오. 예. 이제 학부모님들이 때로는 버스를 이렇게 빌려서 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현재 그 운수사법 이런 데 또 저촉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장애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원거리에 공부하러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교통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스쿨버스를 뭐 이런 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비 보조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통학 문제는 저도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도 국제도시에서 사실 원거리 통학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예견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첫 번째로 발의했던 법안도 교육기본법이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교육기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적인 우리 지역을 나타나는 거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신도시 도시를 만들 때 주거 아파트 단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학교를 같이 지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경우 먼저 아파트 짓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 문제 있지, 소음 문제 있지, 학교 불편해서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 당해야 되지. 그래서는 도시 계획을 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 책임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주거시설을 만들 때 학교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가 교육기본법의 핵심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안전해야 되고요. 안전해야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안 통과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원님 별명이요. 이 구원투수뿐만 아니라 또 곡괭이라는 별명도 예, 또 여기저기 또 파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요즘 또 곡괭이로 파고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곡괭이라는 별명은 사실은 의외였어요. 의외였는데 제가 그래도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번 질문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그 문제 끝을 볼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곡괭이라고 정일영이 곡괭이라고 야, 진짜 별명들 잘 지으신다. 잘 지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21대 국회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그런 법안 있으실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을 키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사실 이제 스타트업 벤처들이 육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창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창업이 또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제나 금융면에서 그런 관련되는 법안 제가 지금 발의하고 이제 의결돼야죠. 통과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수출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건 이제 대기업도 영향을 받지만 대기업 영향을 받으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거든요.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 남은 21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치인 정일영이 보여주고 싶은 정치는 어떤 것인가요? 예, 그 정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받고 싶어요. 싸움하는 정치꾼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국회가 요즘 또 언론에서 그런 모습으로 비춰가지고 많이 안타까워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제 아내한테 약속을 한 것은 좋은 정치하겠다. 반드시 여의도에 가서 나쁜 사람 안 되고 좋은 정치인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마칠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국민들께, 유권자분들께 진심을 다해서 민생을 살핀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야, 오늘 뭐 짧게나마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원님 딱 뵈니까 부드러운 리더십이란 말이 또 딱 떠올랐어요. 인상은 너무 부드러우시고 말씀도 정말 나긋나게 해주시지만 리더십이 딱 느껴지거든요. 한번 맡은 일은 곡괭이라는 별명답게 제대로 파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과까지 내주시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 너무 뿌듯하고요. 앞으로의 모든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재환 씨가 또 굉장히 또 친밀감을 느끼는 맞습니다.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고 네.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의 선배로서. 네,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 실제로 저 의원님들 눈물까지 훔치고 말이야. 실제 또 그 지역구에 또 몸담고 있는 또. 그렇죠. 네, 반가워요. 영광입니다. 꽃갱어리에서 한번 만나요. 알겠습니다. 정말 국민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 이 장애물이 있다면 이 곡괭이질을 통해 갖고 정말 편하게 만들어 주실 그런 기세 또 기운이 느껴지는 정일영 의원님이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누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드린 약속, 말하자면 국민 상식에 맞는 정치, 그리고 바른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 우리 취약계층 더 행복해지는 정치 반드시 실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변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곡괭이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게 넘어가 라는 말을 하는데 법에도 정말 뭐 좋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좋게 둥글게 우리 잘 얘기로 해결해보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가 제일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바로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렇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면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게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렇게 일상 들어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원치 않음에도 합의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자, 법 읽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사연도 이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모든 보상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처벌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정말 용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합의는 해줄게요. 우리 남편 어째?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들었는데 누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냈나요? 네, 재판장님, 현재 피해자의 아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아내가 대신했다.
이 처벌 불원서는 인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왜? 아니 그럼 누구한테 합의를 받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되나요?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변호사님, 우리 항소합시다. 자, 이거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도. 네, 이 사건은 2018년 11월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한 남성을 들이박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이 머리가 다쳤습니다. 뇌가 손상이 됐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아내분을 찾아갔게 됐고 당시 아내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내와 이 가해자 A씨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인이 된 남편이 대신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아내의 이름으로 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처벌까지 가진 않잖아요. 보통의 교통사고라고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어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의사 불벌죄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는 사실 지금 식물인간이 된 남편인데 아내가 낸 처벌 불원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러네요. 재판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 A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를 했더라도 그래서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냈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된 이 사람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혹은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거다. 그렇죠. 정확하게 좀 그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보자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내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내 의사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표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는 지금 식물인간이 남편을 대신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성년 후견인이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희망했는데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 대리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뭐 폭행죄의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실치상죄,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면 사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를 종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잘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면은 다들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 우리 유명 연예인들한테 악플 사건 이런 거에서 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소속사에서 나와서 합의는 없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허용되는 그 경우에 언제까지 피해자와 좀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시한도 정해져 있나요? 이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은요, 232조 제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어떤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야만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왜 1심으로 제한을 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1심 말고 2심 단계에 있는 자에게도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법 시스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법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통상 1심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증이 드는 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그럼 합의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네. 이제 번복할 수는 없는데 아. 반대로 처벌의 의사표시는 이제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반의사 불벌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했다가 아니야, 아우 암만 생각해도 괘씸해. 다시 처벌해 주세요는 안 되고. 그렇죠. 이거 합법 말할 때 굉장히 신중히 그래야 얘기를 좀 되겠네. 해야겠네요. 진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또 이제 친고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고죄도 이 피해자랑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요. 제3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는 개시될 수 있지만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고죄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피해자 스스로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나서서 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게 친고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참 이게 생각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싶다가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합의 종용을 하려고 하는 가해자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10일에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요. 또 내가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 내지는 이렇게 친밀한 사이를 감옥에 가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한가? 너무 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가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근데 의료진 입장,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어쨌든 의료진 입장에서 내 환자를 이거 처벌해달라고 진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또 가만히 있기도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좀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 좀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였는데 이 화해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대폭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따라서 법이 변한다고 그때는 정말 필요했던 법이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 중에서도 알찬 정보만 모아서 소개하는 우리들의 법.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요.